네, 공리주의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쾌락주의부터 보도록 할게요. 쾌락주의는 공리주의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문제에 가장 많이 응용되고 또 심화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쾌락주의의 의미가 무엇인지 기본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쾌락주의란 뭐냐? 쾌락주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쾌락을 뭐로 보냐? 행복이 곧 쾌락이고 그리고 이게 곧 최고선이다 라고 보는 사상이 바로 쾌락주의입니다. 이 쾌락주의의 원조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살펴봤던 에피쿠로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에피쿠로스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최고선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최고선이 뭐냐면 행복이잖아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물이 바로 쾌락이라고 얘기한 게 바로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거든요. 그래서 이 쾌락이 곧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쾌락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쾌락이 곧 행복이다. 그게 쾌락주의.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게 바로 쾌락주의의 기본 의미다라고 정리를 해서 일단 이거는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응용해서 알아둬야 되는 거.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응용 버전이 바로 뭐냐면 이 부분과 이제 에피쿠로스 쾌락주의와 비교하는 거, 그게 이제 많이 이제 문제화됩니다. 그래서 응용 버전으로 알아두어야 되고요. 그러면 심화 버전으로도 알아둬야 되는데 그 심화 버전이 뭐냐면 이 1번에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심화 버전으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의 내용도 꼭 숙지를 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자, 이 심화 버전의 내용은 뭐냐면 이 쾌락주의의 도덕 원리의 도출법입니다. 도덕 도출법. 도덕 또는 도덕의 원리 도출법이라고 선생님이 그냥 명명을 해볼게요. 이 쾌락주의란 게 뭐냐? 쾌락주의는 심리적 쾌락주의로부터 윤리적 쾌락주의를 주장하는 걸 쾌락주의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자, 이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자, 모든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하죠. 이건 뭐예요? 어떤 인간의 본성, 인간의 심리학적 사실이라고 해볼게요. 인간의 어떤 심리학적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가치, 이거를 도덕이라고 해볼게요. 가치, 도덕, 당위를 이끌어내요. 사실로부터 도덕, 당위를 이끌어낸다. 자, 이러한 논리를 편다라고 하는 게 바로 쾌락주의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그런 본성을 가졌어. 그렇기 때문에 쾌락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고통을 피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옳은 거야. 바람직한 거야. 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쾌락주의의 기본 논리이고 공리주의도 이에 기반하여서 도덕 원리를 이끌어내요. 자, 어떤 도덕 원리를 이끌어내냐? 공리주의는 도덕 원리, 특히 근대의 사상, 칸트나 이런 공리주의와 같은 원리 중심 윤리는 도덕 원리를 주장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도덕 원리를 이끌어내냐? 최다 최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공리의 원리를
이끌어냅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사실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해야 돼. 그게 바로 윤리적인 당위가 돼. 그런데 너도 쾌락을 추구하고 싶고 고통을 피하고 싶지?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너도 그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윤리적인 당위가 되는 거야. 이런 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개인의 개인의 쾌락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논리까지 확장된다는 것이 조금 특이하죠. 사실 엄청 논리적이진 않아요, 이 부분이. 하지만 그렇게 이어집니다. 벤담의 논리. 나중에 사실 많은 사상가들은 이러한 벤담의 논리를 비판하기도 해요. 그래서 엄청 논리적인 부분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서는 아니고 조금 벤담이 조금 논리적으로 부족한 부분이기도 하다. 자,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기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해야 돼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쾌락을 추구해야 돼라고 사회적인 쾌락까지 논리를 피는 것이 바로 공리주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넘어가서 공리주의는 모든 인간의 행위의 동기가 쾌락의 추구와 고통의 회피라는 사실이 쾌락을 추구해야 하고 고통을 회피해야 하는 윤리적 당위의 기초가 된다라고 주장했다. 자, 여기 이 말도 좀 중요한데, 자, 이 말을 여기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밑에 제시문을 보면서 선생님이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제시문이 굉장히 잘 나오는 제시문이에요. 이 동기라는 말을 벤담이 이렇게 표현해요. 시작, 목표라는 말을 끝 아니면은 목적, 목표, 결과, 그리고 동기를 또 원인, 이런 식으로 쾌락주의나 공리주의에서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 행위의 시작, 원인은 동기는 쾌락의 추구, 고통의 회피다. 그리고 모든 인간 행위의 끝, 결과, 목표는 쾌락의 추구와 고통의 회피다라는 뜻입니다. 자, 밑에 보도록 할게요. 벤담의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관한 서론에 보면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최고의 두 주인이 지배하도록 하였다. 두 군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두 군주. 지금 고통과 쾌락이 두 군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결정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지시해 주는 것은 오직 고통과 쾌락뿐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벤담은 인간의 행위는 고통과 쾌락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옳음과 그름의 기준이, 다른 한편으로는 원인과 결과의 사슬이 이 둘의 옥자에 매여 있다. 자, 요게 좀 재밌는 문장인데, 자, 원인, 이게 뭐라고요? 동기, 인간 행위의 동기, 즉 시작. 그리고 이 결과가 뭐야? 목적, 인간 행위의 목적. 그게 바로 뭐다? 둘의 옥자. 이 둘의 옥자는 뭐예요? 고통과 쾌락 이라는 옥자에
매여 있다. 지금 매여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매여 있다라는 것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벗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에 옳고 그름의 기준 뭐 다 설명을 했지만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쾌락은 행복이다. 이거를 공리라고도 한다. 자, 이 공자는 결과 공자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 옳은 행위 이거를 뭐라고도 표현하냐? 우리 선이라고도 표현하죠. 선은 뭐다? 쾌락을 늘리고 고통은 뭐다? 줄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반면 이제 그른 행위는 반대가 되겠죠. 행복 또는 쾌락의 증가와 고통의 감소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을 그른 행위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잠시 뒤로 가서 자, 잠깐 여기서 우리 칸트와 좀 공리주의 부분을 하나 더 비교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서 쾌락주의를 끝내면서 하나 더 칸트와 비교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덕 원리에 대해서 칸트와 공리주의를 비교했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도덕과 행복에 대한 칸트와 공리주의의 관점을 좀 비교해서 심화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칸트와 공리주의. 칸트는 도덕의 원리에 대해서 도덕의 원리와 행복의 원리가 같다고 봐요? 틀리다고 봐요? 네, 다르다고 보죠. 그래서 행복주의를 비판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많은 경우에 행복이 도덕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둘이 갈등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럴 때 칸트는 도덕과 행복이 갈등할 때 뭐를 우선해야 한다라고 보죠? 그렇죠. 도덕을 우선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칸트의 주요한 논점이었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공리주의는 어떻게 주장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리주의는 도덕의 원리는 행복과 크게 다르지 않죠.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봐도 돼요. 왜 그러냐? 방금 전에 우리가 쾌락주의를 살펴봤잖아요. 자, 쾌락주의를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다 쓸까? 네, 쾌락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쾌락주의가 뭐예요? 자, 행복으로부터 도덕의 원리를 도출해내는 것이 바로 공리주의잖아요. 공리주의를 쾌락주의로 설명하자면 자,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심리학적 사실로부터 도덕 원리를 도출해내는 게 바로 공리주의잖아요. 그러면서 최다체행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공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원리와 도덕의 원리는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1번, 2번. 벤담은 도덕과 행복 중에 뭐가 더 우선이냐라고 한다면 행복이 더 우선이다라고 답을 할 거예요. 왜? 행복으로부터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는 사실로부터 사실 도덕 원리를 도출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 더 먼저인 거죠. 행복이 더 먼저인 겁니다. 그래서 행복이 더 우선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의고사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벤담의 입장에서 도덕은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O일까요? X일까요? 도덕은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네, 도덕은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벤담의 입장에서는 수단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복이 더 우선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요 정도 정리를 하고, 자, 그러면 도덕과 행복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정리를 해볼게요. 도덕과 행복에 대해서 이제 공통점을 한 가지 정리해보자면, 지금까지 차이점이었죠. 공통점을 한 가지 정리해보자면, 자, 도덕의 원리 있죠. 도덕의 원리. 물론 이 도덕의 원리가 칸트와 공리주의의 원리가 다릅니다. 칸트는 도덕 법칙, 그리고 공리주의는 공리의 원리죠. 이 도덕 원리가, 자, 개인의 행복을 항상 보장할 수 있을까요? 즉, 도덕 원리를 준수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을 항상 보장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 전에 칸트에서 얘기했듯이 도덕 법칙을 준수하는 것이 항상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둘이 갈등할 때 도덕을 우선시해야 된다. 이게 칸트의 주장이었죠. 공리주의도, 자,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왜 이게 안 되냐?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자, 나만의 행복이 아니에요. 개인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기 때문에 이게 도덕 원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도덕 원리를 준수한다고 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개인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게 되는 거죠. 나의 행복도 나도 똑같이 1로서 계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입니다. 자, 그래서 요 미묘한 차이까지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아주 완벽하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했다, 아주 어려운 부분까지 공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 자, 양적 공리주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적 공리주의. 자, 양적 공리주의, 양적 쾌락주의. 자, 양적 공리주의는 쾌락은 오직 하나의 종류밖에 없다. 쾌락은 오직 하나의 종류밖에 없다. 자, 즉 양적 공리주의는 쾌락의 뭐를 주장하냐면 동질성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쾌락의 동질성을 주장하면서 쾌락은 양적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요? 양만 계산하면 돼요. 양만 차이가 있어. 양만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되냐면 총량만 늘리면 돼. 총량만 늘리면 오케이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벤담의 공리주의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양적 공리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 공리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 공리주의에서 중요한 건 뭐냐? 양만 기억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양적 공리주의를 왜 양적 공리주의라고 하냐? 그 이전 논리는 뭐냐? 동질성. 쾌락의 동질성이 더 포인트예요. 쾌락의 동질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질적 차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총량만 늘리면 된다. 이런 논리 구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양적 공리주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쾌락의 양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계산할 수 있어. 특히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과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측정 가능하다. 그래서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이렇게 쾌락을 객관적으로 측정해서 정확하게 측정해서 행동하는 것이 합리적인 인간이다라고 벤담은 얘기합니다. 이 7가지 기준을
사실 한 번씩 천천히 얘기를 해보면 재미는 있긴 한데 사실 준비는 했지만 좀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PPT는 준비했는데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선생님이 준비한 대로. 왜냐면 이 부분은 이제 제시문으로 많이 나오죠. 강도, 지속성, 확실성, 접근성, 생산성, 순수성, 범위 이렇게 7가지가 나오면 벤담이다 라고 하는 어떤 벤담이라는 걸 알 수 있는 키워드, 단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7가지 기준이 나오면 벤담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지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까지는 몰라도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면 돼요. 예시까지 선생님이 준비하긴 했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사회관. 자, 이걸 지워야지. 사회관이 또 이제 가끔 나와요. 제시문으로 선지로 나오는데 공리주의의 사회관, 벤담과 미래 사회관이라고 이렇게 합쳐서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할게요. 곧 종이 울릴 것 같아요, 여러분. 공리주의 사회관. 이 부분은 이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말하는 부분이에요. 개인과 사회의 관계. 개인과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 공리주의에서 선생님이 아까 전에 공리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했잖아요. 사실 이 공리주의 사회관을 설명하려고 공리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한 겁니다. 공리에서 공짜가 공공공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왜 굳이 설명했냐? 공리주의는 자유주의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공리주의는 공동체주의가 아닙니다. 많은 친구들이 공리주의를 공동체주의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면 큰일 나요. 이 부분을 틀리게 돼요. 자, 공리주의는 여러분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자, 그래서 근대의 사실 모든 사상, 거의 모든 사상은 근대에 나타난 태동한 모든 사상은 거의 모든 사상은 자유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자유주의가 뭐냐?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누구의 자유예요? 네, 그쵸. 개인의 자유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사상. 개인의 어떤 자유, 권리를 중시한 사상이 바로 자유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로서 공리주의는 공동체의 이익, 공동체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이익에 총합에 불과하다. 이거를 풀어서 설명할게요. 개개인의 시그마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개개인의 이익의 총합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누구랑 많이 비교가 되는 부분이냐면 사실 공동체주의랑 많이 비교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주의는 공동체 그 자체의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상인데 자유주의는 공동체 그 자체의 가치값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공동체 그 자체는 가치가 없고 공동체는 그냥 개개인의 합이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개인의 이익을 다 더하면 그게 바로 공동체의 이익이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리주의가 공동체주의가 아니다. 오해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공동체의 이익은 개개인의 이익의 총합에 불과하다라는 부분을 꼭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숙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또 여러분들이 왜 자꾸 틀리냐면 이제 공리주의의 어떤 태동과 관련해서 공리주의가 산업혁명 당시
개인의 이익과 어떤 사회 이익, 개인과 사회 이익의 조화를 위해서 나타난 건 맞아요. 조화를 위해서 나타난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는 뭐다? 기본적으로는 자유주의예요. 기본적으로는 자유주의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유주의가 극심해져서 이기주의로 가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에 에서 나타난 게 바로 공리주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유주의이고 공동체주의는 아니다라는 거.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공동체의 이익이란 도덕 용어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에 속한다. 공동체란 그 구성원으로서 간주되는 개인들의 집합에 불과한 가공이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사회 문화에서 이걸 사회 명목론이다 이렇게 배웁니다. 그렇다면 공동체의 이익이란 무엇인가?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익의 총합일 뿐이다. 자, 이 부분도 하고 자, 그다음에 사회관을 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재 이론을 보도록 할게요. 제재.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자, 혹시 몰라서 제재. 개인의 행위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가져오도록 만드는 외적인 힘을 바로 제재라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벤담은 인간관이 좀 인간은 이기적인 성향을 가졌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좀 인간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개인이 항상 공리의 원리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4가지 제재를 제시합니다. 그 제재는 뭐냐? 물리적 제재, 도덕적 제재, 정치적 제재, 종교적 제재입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뒤에서 밀의 인간관을 배울 건데 밀은 이 벤담보다는 더 인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낙관적인 인간관을 갖고 있거든요. 좀 비교해서 공부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벤담의 공리주의의 의의와 한계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리의 원리를 근거로 최대 행복을 가져오지 않는 제도와 관습의 타파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벤담은 사상가이자 법학자이자 개혁가입니다. 자, 2번째, 사회는 방금 우리가 배웠죠. 개인들의 집합제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 이상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행복은 사회 전체의 행복과 연결된다. 그래서 개개인의 행복은 사회 전체 행복과 연결된다. 이게 이러한 사회관이 바로 이 자본주의의 사회관의 바탕이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 국부론,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의 어떤 바탕이 되기도 하는데 이제 개인이 착해서가 아니라 개인은 모두 각자의 이익을 추구할 뿐인데 그것이 국부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지잖아요. 공공선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어떤 사회관의 바탕이 되는 그런 아이디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번째, 노예제도, 여성에 대한 불평등, 동물학대, 동성애 처벌 등을 비판하고 보통 평등 선거 등을 주장합니다. 개혁가이다. 자, 한계는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 이 부분이 이제 밀과 많이 비교가 되는 부분이면서 이 한계를 미리 보완하여서 공리주의를 발전시킨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